할 수 있음에도 김치가 좀 오래됐을 뿐이잖아요? 그 평범해 보이는 말은 칼날처럼 나의 자존심을 향해 날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앞에 놓인 김치통을 바라봤다. 뚜껑 가장자리는 회청색으로 변했고 김치 국물이 종이 포장지에 스며들어 얼룩진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차가워진 미역국에는 얇은 기름막이 떠 있어 그 앞에 숟가락을 들기조차 무심한 사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나는 연기나 향긋함,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한편 내 앞 테이블에서는 손자 준호와 며느리가 신선한 초밥을 집어먹으며 붉은 와인을 곁들이고 다가올 일본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엔 반짝이는 호화로운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내 앞은 부엌 옆 모퉁이에 놓인 좁고 남은 자리. 바로 나의 몫이었다. 나는 손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순수한 눈망울은 감정을 숨길 줄 몰랐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 수줍게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처럼 초밥 안 드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찡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우, 밥이나 먹어. 아이들은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면 안 돼.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쩍 벌어진 달걀말이를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손에 쥔 젓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곰팡이 핀 김치를 입에 넣었다. 시큼하면서도 쓰고 그리고 억울함이 함께 배어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다. 목구멍 속 울컥치는 그 감정을 삼키기 싫었으니까. 머릿속엔 옛날 일들이 떠올랐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아침죽을 끓이던 날들. 새학기를 맞아 신발 한 켤레를 사기 위해 밥을 굶던 날들. 생일이면 한 땀 한 땀 공들여 호박국에 팔을 얹어 끓이던 날들. 그리고 지금 난 그 아들의 웃음소리 아래 곰팡이 핀 김치를 먹고 있었다. 그날 밤 난 내 작은 단층집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곰팡이 핀 벽에 붙은 남편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10년째 사용하는 벗겨진 나무 탁자가 있었다. 탁자 위엔 며칠 전 내가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에게 주려 했지만 그 호화로운 식탁 앞에 내밀기엔 망설여져서였다. 나는 스카프를 벗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무심코 두 손을 맞잡았다. 잠잘 스탠드가 벽에 들이운 내 마른 그림자. 허리가 굽은 모습은 나 자신조차 오래 바라보지 못할 형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 말을 계속 되뇌었다. 할 수 있음에도 김치가 좀 오래됐을 뿐이잖아요. 며느리의 무관심한 시선, 아들의 어색하지만 침묵한 태도, 손자의 순수한 질문.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할머니도 엄마처럼 먹으면 안 돼요?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깜빡한 듯 눈은 반짝이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리고 속삭이듯 나 자신에게 말했다. 말은 아니고 생각이었지만 목이 메인 듯 흩어지는 소리였다. 이건 곰팡이 핀 김치 이야기가 아니야. 존중에 대한 문제야. 나 어머니, 할머니인 내가 그들 눈에 아직 사람 맞는지를.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내가 변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 작은 방에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움으로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다. 한때 가족을 지탱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계획이었다. 나는 소셜미디어가 뭔지 잘 몰랐다. 해시태그가 뭔지도, 왜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눈빛을.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속마음을 숨긴다는 것을. 그 눈빛은 며느리가 나를 볼 때에도 보였다. 존경이 아닌 질린, 불편한, 때론 거의 경멸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모든 것은 그날 식사 이후 시작되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침묵이 곧 잊음은 아니었다. 침묵은 귀 기울임이었다. 나는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듣기 시작했다. 예전엔 바쁨이거나 스트레스거나 혹은 무심함이려니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나는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집에 나를 초대했을 때도 휴대폰에만 정신이 팔려 대답은 기계 같았다. 눈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한 채였고
입으로는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어떤 날은 내가 와서 5분이나 서 있었는데 그녀는 아직 인사도 하지 않고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저희 오늘 인터넷 방송 중이라 손님 못 받아요. 나는 잘못 들었나 했지만 아니었다. 나는 관찰을 시작했다. 어느 날 난 연근 조림을 들고 갔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감사는 바라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라면 가져갈 수 있는 조용한 티타임을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열며 찡그렸다. 엄마, 오늘은 곤란해요. 우리 집 영상 촬영 중이라 깨끗한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초대받았다. 베란다로. 나는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차를 따라 마시고 유리창 너머 안쪽에서 그녀와 친구들이 딸기 무스 케이크 와인과 함께 밝게 웃으며 콘텐츠를 찍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아들이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가 내가 떠들린 스웨터를 입고 죽은 국을 먹는 사진, 겨울에 병원에 데려가며 업고 가던 사진,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 비를 맞으며 촬영하느라 흠뻑 젖은 제 머리를 만져주는 내 모습.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현대의 삶과 그의 아내에 너무 둘러싸여 있었다. 그 결과 그는 평생을 바쳐 나를 지켜준 어머니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졌다. 나는 손자 은우에게 부탁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할머니, 누구랑 친구 맺고 싶으세요? 그가 놀란 듯 물었다. 아니, 그냥 보기만 하려고. 계정은 몇 분 만에 만들어졌다. 나는 무엇을 올려야 할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찾는 법은 알았다. 나는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했다. 예쁘게 꾸며진 이름 뒤에 하트 이모지와 쓰여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프로필이 나타났다. 사진마다 완벽한 세계가 담겨 있었다. 꽃카페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 수영장 옆에서의 고급 식사, 다이아 반지를 낀 손, 내가 읽을 줄도 모르는 브랜드의 가방들. 거기엔 이런 문구들이 함께 있었다. Self-love is the best love. 자신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 열심히 일하고 값지게 살자. 금박을 입힌 스테이크와 와인 사진과 함께 더 나은 나로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호텔 로비에서의 드레스 사진.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곤했다. 가식적인 것에 피곤했다. 수백만 원을 들여 네일아트를 하고 명품을 사고 파티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곰팡이 핀 김치와 식은 국을 내놓는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춥진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외롭진 않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깨달았다. 며느리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칭찬받고 싶고 부러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반짝이는 화면 속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보기 좋지 않은, 사진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될 노인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침내 나는 이해했다. 나는 며느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면 잔소리나 비난이 아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세상에 보여주면 됐다. 나 평범한 노인도 그들보다 더 정중하고 고상하며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미소 지었다. 승리감이 아니라 수십 년의 인내 끝에 마침내 이해한 사람의 미소였다. 존중받고 싶다면 때로는 다른 이의 무시에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원래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18살의 시집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리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온 모든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나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한 삶을 믿었고 인과응보를 믿었고 내가 착하게 살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의 식사, 곰팡이 핀 김치와 내가 품에 안아 길렀던 아이의 무심한 눈빛은 내 믿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희생하면 보답받으리라 믿지 않았다.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할 거라는 희망도 버렸다.
사람은 이유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바로 내가 그들에게 이유를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손자가 만들어준 소셜미디어 계정을 떠올렸다. 처음엔 단순히 며느리를 지켜보기 위한 도구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단이.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나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 내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고 오래되었지만 멀쩡한 흰 사기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정갈하게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많은 보정을 하지 않고 짧게 한 줄만 썼다.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 고급스럽진 않지만 마음은 따뜻해진다. 나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어떤 사람은 댓글도 달았다.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같아요. 그리운 맛이에요. 나는 놀랐다. 소박한 한 그릇의 국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엔 너무 많은 가짜 번쩍임이 넘쳐나서 사람들은 이제 진심 어린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제 일상 중 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떤 날은 몇 달 동안 정성 들여 키운 다육이 화분, 또 어떤 날은 비 오는 오후에 끓인 생강차 한 잔, 어떤 날은 그저 햇살이 비치는 나무 창틀을 찍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 햇살도 귀 기울일 줄 안다. 그 사진들엔 어떤 연출도, 전문가 조명도, 필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 한 장, 글 한 줄 한 줄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내가 70년 넘게 살아온 삶처럼. 놀랍게도 내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국민 할머니라 불렀고, 누군가는 생선조림 레시피를 알려달라 했고, 어떤 젊은 여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나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나는 목소리를 가지게 된 것 같았고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내 계정은 며느리의 계정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며느리의 게시물 아래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멋지게 사는 건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게 아니라 박할머니처럼 소박한 식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랑 찍은 사진이 없네요. 시어머님 참 멋진 분이세요. 나는 웃지도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내 며느리가 직접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집 한구석에 방치된 낡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뒤 나는 며느리에게서 오랜만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해온 건 몇 달 만이었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나는 그 짧은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그 관계를 붙잡아야 할 이유를 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음식, 새소리 들리는 아침, 혼자 앉아있지만 외롭지 않았던 순간들에 대해 썼습니다. 나는 주목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었고 희생해왔으며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존엄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나이 들었다고, 조용하다고 무시했다면 이제는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빛을 다시 찾아낼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참고 사랑하면 자식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줄 아는 빛도 있다는 것을. 나는 소송을 하고 싶지도 싸움을 벌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명확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사람이며 존엄성과 같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10여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내 아들 이 창업을 시작했을 무렵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은행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눈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5천만 원이 없으면 나 다 잃어버려. 나는 현금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제사 지낼 땅을 팔았다. 남편이 노년에 대비해 남겨두라 고 말하던 그 땅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 돈을 건넸고 단 하나의 조건만을 말했다. 손글씨 차용증을 써달라고.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 자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왔다는 증거로. 나는 아직도 그 종이를 가지고 있다. 오래된 바늘통 틴 케이스 안 나만 아는 추억들과 함께 어느 날 오후 나는 그 차용증을 들고 구청의 공익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진지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고 빌려준 기간만큼 이자도 포함해 요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넘게 기다려왔다. 아들이 성장하고 성공한 뒤 스스로 그 빚을 기억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지 않았고 더 나쁜 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소비를 위해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소박하게 살며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 권리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였다. 내 희생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 2주 뒤 변호사는 내 아들의 주소로 채무 상환 요청서를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우면서도 당황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변호사를 쓰셨어요? 그 뒤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작았지만 확실히 들렸다. 내가 말했잖아. 저분은 지금 싸우고 싶은 거라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그저 내 것을 되찾고 싶은 거야. 너희가 진작 기억했다면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었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돈 필요해요? 우리가 보낼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기쁨이 아닌 그가 여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알아야 해. 엄마는 남는 존재가 아니야. 남의 밥에 얻어먹는 사람도 아니야. 엄마는 너희가 걷기도 전부터 이 가족을 지탱한 사람이야. 그리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 통화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오랜 세월 가슴에 품었던 말을 마침내 꺼낼 수 있었으니까. 공문이 전달된 이후 그들 가족은 어수선해졌다. 여행 일정이 미뤄졌고 파티도 줄었다. 며느리는 화려한 깨시물을 지우고 꽃과 차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마치 슬로우 라이프를 흉내내듯이. 나는 말하지 않았다. 사과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자식과 손자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을 위해. 그날 오후 가을바람이 창틈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들어와 낙엽의 쿰쿰한 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마루에서 나무 탁자를 닦고 있었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띵 하는 짧은 소리였지만 내 가슴을 조용히 쿡 찔렀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줄을. 손을 씻고 머리를 매만지고 문을 열었다. 내 앞에 선 사람은 준호 내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였다. 예전처럼 바쁘거나 어색한 표정이 아니었다. 억지 웃음도 없었다. 오늘 그들의 눈빛엔 망설임이 가득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타인 앞에 선 듯 그 타인을 상처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나는 안으로 들였다. 오늘은 평소처럼 차를 내오지 않았다. 과자도 내놓지 않았고 다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오늘 나는 세 개의 의자를 일정 간격으로 놓았다. 마치 엄숙한 면담을 위한 자리처럼. 그들은 앉았다. 정적이 흐르고 새벽 안개처럼 무겁게 공간을 채웠다. 입을 연 건 준호였다. 그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저희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 오랜 세월 내가 간절히 듣고 싶던 그 말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정적이 더 깊어지도록 두었다. 그들이 직접 만든 그 거리감을 온전히 느끼게 하도록.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그들의 부엌 한 구석에서 차가운 국을 먹던 내 모습, 대화를 시도하는 나를 외면하던 아들의 등, 물컵을 실수로 엎질렀을 때 며느리가 보내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지금 그들이 넘으려는 벽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물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거니? 준호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거요. 관심도 없었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도 마치 그림자처럼 대해왔어요. 엄마는 항상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조용히 참아줄 줄만 알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믿어서 조용히 있었어. 하지만 그 침묵이 너희에게 엄마가 사람이라는 걸 잊게 만든 거야.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분노한 적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웠다. 아직 젊고 배울 기회도 많은 여성이 헛된 것들에 눈이 멀어 소중한 걸 놓쳐버렸다는 사실이. 넌 엄마가 믿었던 아이였어. 하지만 엄마를 실망시켰어. 김치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엄마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채무증 사본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기억하길 바래. 엄마는 이 가족의 버팀목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그 노력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에겐 3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줄 것. 둘째, 앞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빌리지 말 것. 돈도, 재산도, 말뿐인 약속도. 셋째, 앞으로도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면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선물로 대신하지 말고 엄마에게 귀를 기울이고 식사 자리에 같이 앉히고 춥지 않은지 피곤하지 않은지 기분은 어떤지 물어봐 줘야 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마당 앞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돌아서서 말했다. 용서한다는 건 다 있는 게 아니야.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야. 하지만 그 평화에도 한계가 있어. 앞으로 엄마는 너희 곁에서 살지만 너희를 위해 사는 건 아니야.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우리는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이 떠나기 전 준호는 테이블 위에 종이백 하나를 두고 갔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고급 한우 세트가 들어있었다. 내가 예전에 좋아했지만 한 번도 스스로 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작은 손편지가 함께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언젠가 엄마가 예전처럼 우리에게 웃어주시길 바래요. 나는 그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창가 사진을 찍어 올렸다. 얇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석양빛 아래 이렇게 적었다. 칭찬받고 싶은 건 아니야. 다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을 뿐. 나는 차를 끝까지 마셨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알았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해냈다는 것을. 바로 내가 잊혀졌을지언정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차가운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한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도 눈물로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침묵과 분명한 행동, 그리고 오랜 세월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비롯된 깨어있는 자각이었다. 그녀는 한 끼 식사의 상처로부터 시작해
SNS를 배우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 그 모든 걸 통해 보여주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니며 관대하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박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어머니는 동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노인은 의무처럼 부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완전한 화해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참고 견디던 사람에서 스스로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의 변화로 끝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승리다. 타인을 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극복한 승리. 이 이야기는 단지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집안에서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심하고 차갑고 멀어진 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울리는 경고의 종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부모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관대하고 쉽게 잊고 쉽게 용서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는다.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더 많이 존중받고 싶어 한다. 물질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로. 박 할머니는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었다.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삶. 하지만 그녀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것은 곰팡이 핀 김치도 갚지 않은 빚도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 피와 땀으로 일군 가족 안에서 조용히 무시당한 그 순간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가족이 굳이 증명하게 만들지 말자. 그들이 말없이 떠나고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을 내밀자.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과 깊은 이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